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뒤에도 북한 매체가 한미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 발언에 대해 남 탓하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야당은 예산으로 경제 망치는 불장난을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재개발 계획을 발표 7주 만에 전면 보류했습니다. 집값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한바탕 혼란만 일으켰습니다. 조계종의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불교계가 둘로 나뉘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조계종 주류 측과 개혁을 요구하는 제야 세력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미북 관계가 지금 꼬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지부진한 비핵화에 중국 탓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변덕스럽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북한 선전 매체들은 여전히 선 비핵화, 대북 제재는 안 통한다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화책을 쓸지 아니면 강공으로 나올지입니다. 또 북한 구구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여부, 또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뉴스7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 후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남북 미 중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 매체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이 취소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미 재무성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비난하며 미국의 선 비핵화 정책은 절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않겠다며 즉각 물러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력 갱생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북한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미국의 강권에 눌려 허우적거리는 현 당국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되자 한국 정부를 압박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가 결정된 이 백악관 참모회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이 당시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게 매우 불만인 듯합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트위터에 올린 지난 24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고 건너편에 펜스 부통령, 성김 대사, 폼페이오 장관,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등 5인방이 앉았습니다. 급히 호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핵심 브레인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빈손으로 올 거면 가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전화로 회의에 참석한 볼턴 안보 보좌관도 거들었습니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하루 만에 취소된 순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결정이 빈손 방북을 우려한 것 외에도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늘리고 있다는 미국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에 협력해주는 대가로 무역 제재를 미루겠다고 제안했지만 최근 몇 주간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북 무역이 늘어나자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기 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사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서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진핑 주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방북을 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자칫 빈손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2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열어서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이달 말로 계획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입니다. 때맞춰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연락사무소 물품 반출에 앞서 제재 예외를 신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전반적인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접근도 조금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미중 관계가 악화된 탓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도 비핵화 진전 성과를 내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빈손 회담 우려도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시진핑 주석, 문 대통령의 잇따른 방북을 통해 남북 미중의 조율을 거쳐 종전선언까지 성사시킨다는 구상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말 오후 2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열어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예정된 일정들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상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긴 안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과 빈부격차에 송구하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 악화 우려가 높지만 지금 경제정책 기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선언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용 쇼크와 소득 분배 악화가 잇따르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꿀 뜻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책 포기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장 실장은 경제 성장률과 수출 실적을 들어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다고 했지만 지표 회복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은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일자리 참사에 이어서 분배 참사까지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경제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지난 2분기 실질 소득이 역대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인 30, 40대의 일자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최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월 평균 12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12만 6천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실질 소득액의 절대액 자체가 2011년 122만 8천 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한국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4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편의점과 옷가게 등 자영업, 그리고 부동산업과 숙박 음식업 등 30대, 40대 연령층의 취업자는 전방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집중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일부 늘었지만 이 연령층 취업자의 순감소는 23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나쁜 데다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람 쓰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산업이어서 40대 계층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지고 고용 참사의 논란까지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좀 전문가와 함께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의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걸 강변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장하성 실장이 확실하게 이번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가계소득을 늘리겠다. 예. 둘째, 가계의 지출을 상당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복지를 확실하게 증가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이다. OECD가 이야기해왔던 임금주도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해왔다라고 하는 많은 소득주도 성장 옹호론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하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이번에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완전 빠졌습니다. 따라서 예. 앞으로 아마 일자리위원회도 예.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로 바꾸고 예. 일자리 성장 그 상황판도 소득 상황판으로 바꿔야 할 정도로 이번에 그 발표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일자리 창출 문제가 빠졌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빠졌다. 뭐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가 바뀐 겁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난 한 13개월 동안 예. 정부가 거의 뭐 50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뭐 일자리 로드맵 있었죠. 그다음에 그 작년도 말에 나오는 2018년도 경제 운영 방향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금년 6월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이 있었죠. 예. 산업 정책 방 그 모든 정부의 정책의 일자리가 핵심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네. 성과가 이렇게 나지 않으니까 저는 이번에 슬그머니 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불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투자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위축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시작됐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16.4% 작년에 때리고 예. 이번에 또 10% 이상 때려버리니까 네. 기업은 확실하게 이번 정부 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영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확실하게 소극적으로 포지셔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었는 청와대에서는 예. 그 다음 내용에 나오지만 네. 투자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는 소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겠다. 아하.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장하성 실장에 들어가 있는 함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약이 듣지를 않는다. 이게 처방인데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과거에 뭐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이 안 듣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그러면 양극화가 더 세지는데 더 나빠지는데 그럼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우리는 양극화 해소해야 되고 예.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약발이 듣지 않고 아하. 오히려 부작용이 더 세니 약을 좀 바꿔보십시다라고 하는 건의를 예. 이거를 우리가 돌아가자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비판 세력을 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고 예.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발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한 달 전 여의도와 용산 개발 구상을 방패한 뒤에 서울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여의도와 용산 개발 구상을 언급한 뒤 시세가 오르고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고가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매물 지수는 적은데. 지난 1월 매매가가 16억 원이던 이 아파트의 156제곱미터는 지난달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지난 1월 29건이던 매매 거래 건수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일주일 만에 2배 오른 0.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0주 동안 최고치를 보이며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행정 2부 시장 직속에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새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 조계사 앞길을 바리케이트와 함께 경찰이 에워싸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승려 진영과 종단 안정을 지키려는 주류 측과 맞불 집회가 열린 탓인데요. 오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계사 정문인 일주문 앞에 승려와 경찰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조계사 경내에선 주최 측 추산 10,000명의 승려와 신도가 모여 종단 안정을 지키려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우리 종단은 지금 심각한 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뼈아픈 성찰과 참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깥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등 개혁을 부르짖는 승려와 불교단체 소속 2,500여 명이 깃발 아래 모여듭니다. 진입로 주변에선 승려들 간에 일촉즉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계사 앞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조계종 주류 측과 개혁을 요구하는 재야 진영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들고 맞붙은 겁니다. 직선제를 이행하라. 자진 해산 및 사퇴하라. 이에 동의하십니까? 신원 확인까지 벌여 물리적 충돌은 막았지만 깊어가는 내용에 조계종 주류 측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단이나 뭐 그쪽에서 오면 확인을 하고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만큼 선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군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불교계가 이처럼 둘로 쪼개진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총무원장이 사퇴하고도 조계종 내분이 끝나지 않은 건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근본적인 견해차 때문입니다. 주류 세력에 대한 오래된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종단 개혁을 외치며 승려 대회를 주도한 재야 세력 측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를 반대합니다. 현 선거제도는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을 포함한 321명의 선거인단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설정 스님 탄핵 책임을 져야 하는 주류 세력,
즉 자승전 총무원장 측이 또다시 선거를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혁 세력은 비대위 구성과 총무원장 직선, 불교 신자의 종단 운영 참여 확대, 그리고 사찰 지정 투명화를 주장합니다. 조계종 측은 승려대회를 불법, 세종 행위로 보고 다음 달 6일 임시 중앙종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세력과 이에 또한 내동하는 대종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차기 총무원장 조기 선출로 종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류 측과 총무원장의 지나친 이권 조정을 비롯한 종단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개혁 세력 간의 간극이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울 양천구의회에서 구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아주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몸싸움은 결국 폭행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야당 의원들이 막아섭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의장은 제지를 피해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야당 의원은 의사일정 순서가 적힌 원고를 낚아챕니다. 의장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야당 의원은 얼굴을 감싸집니다. 지난달 27일 양천구 의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당 의원이 더 많도록 상임위 정족수를 조정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폭력을 휘둘렀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고 있는 유권자가 더 낯뜨거워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알츠하이머 투병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려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언론을 통해 부인 이순자 씨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입장 자료엔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설명을 들어도 바로 설명 들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상태라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이라 지역 민심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당초 내일 오후 2시 30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38년 만에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 서게 된다는 사실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수사 초반 검찰의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했고 기소된 후 서울로 재판부를 옮겨달라며 지난 5월과 7월 2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 재판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엄마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고 아빠는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아빠를 지목했습니다. 빚에 쫓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를 자상하고 성실했던 검도관장이라고 기억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검도관입니다. 숨진 일가족의 가장인 42살 A씨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이웃들은 A씨가 평소 자상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잘 이렇게 놀러도 잘 다니고 애들도 잘 챙기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더 충격이 크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빚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근저당 액수도 매매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A씨는 이 검도관을 운영하면서도 지난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도관은 지난 2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저희 좀 급한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한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뭐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A씨가 빚을 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사람 상대로 조사하다 보면 맞지 않을까. A씨는 오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병원을 방문해 A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40명이 다쳤습니다. 계곡을 지나던 승용차는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립니다.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앙분리대와 갓길을 잇따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 근처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호우특보 속에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4살 A씨와 승객 39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졌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없었으면 다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오이락 하면서 남부지방은 오늘 경남 의령 254mm, 경남 밀양 197mm 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 베네골 계곡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승용차가 50m 가까이 떠내려갔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떠내려가던 차량이 뒤집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하여 급류 중간 지점에 고립되어 있었고,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55살 이모 총경이 숨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으로 정부와 여당이 과연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지사 처리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대야 관계보다 당내 화합이 더 시급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훈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협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 20년 집권을 거론하며 야당을 수구 세력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냉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에 협치를 주문하면서도 우려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수구냉전 세력이라 목소리를 높이다가 선출 직후에는 협치를 운운하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태도를 이 대표는 경선 때 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을 주장했지만 수락 연설에서는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축하 전화를 걸어 이 대표와 인연이 많아 당청관계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덕담했습니다. 발등의 불은 당내 화합입니다. 이 대표는 경선 때 조폭 연루선이 불거진 이재명 지사 처리 방안을 놓고 김진표 의원과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전당대회장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제명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친노와 친문의 분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 경선 후유증 극복이 이해찬 대표의 1차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2박 3일 상봉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이별에 가족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말조차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릅니다. 또다시 찾아온 생이별의 슬픔에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동생을 보내는 100살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흔들고 조카는 애써 밝은 모습으로 배웅합니다. 울지 말고 사서 제주도 오는 거 잊지 마. 그래요. 버스가 출발해도 손을 놓지 못하고 가는 버스를 쫓아가며 손을 흔듭니다.
버스 뒷모습마저 사라지자 망연자실, 눈물만 흐릅니다. 작별 상봉 때는 파킨슨 병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할아버지가 조카들에게 한 줄 한 줄 편지를 썼고, 오세영 시인은 시 한 수로 절절한 혈육의 정을 표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과 올해 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 번 더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난번 1차와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모임과 같은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금년 내에 한 번 더 하기로. 68년 기나긴 헤어짐 뒤 2박 3일 12시간의 짧은 만남. 꿈 같은 사흘 이후 또다시 혈육과 이별해야 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뇌종양 투병 중에 별세했습니다. 진영을 떠나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거물 정치인의 별세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존 맥케인 의원 별장 앞으로 운구 차량들이 속속 지나갑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후 미 공화당의 거물급 정치인 맥케인 상원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1세. 지난해 뇌종양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I'm going home for a while to treat my illness. That it is an honor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n your company. 군인 집안 출신의 맥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다른 포로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조기 석방 제안을 거절해 전쟁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1982년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상원에서 내리 6선을 지냈지만 대선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1989년과 1991년, 2013년 한국을 방문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저지하는 등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않은 소신으로 초당파적 지지를 얻었던 맥케인 의원. 그의 별세에 미 정치권엔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굳은 지지자이며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강용석의 5인 사격,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강용석 전 의원이 청와대가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모방해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 비서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전 용사의 여성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같이 올렸는데요. 네. 쇼를 하다가 주제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복사를 한다면서 두 사진의 구도가 유사한 점을 들어서 모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한 시점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22일 오후 4시이고요. 백악관에서 이 행사가 진행된 건 워싱턴 시각으로 22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23일 새벽이니까요. 청와대가 10시간 정도 빨리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도 좀 답답했겠는데 해명이 나왔나요? 청와대 사진에 등장한 정하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SNS를 통해서 정말 연출하려고 했다면 저것보다는 잘했겠죠 라며 다른 나라 대통령 사진까지 꼼꼼하게 다 알고 요리조리 피해야 했었나 보다면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질, 기상청장과 통계청장 경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은 대통령 취임 때 임명된 인사로 임명 13개월 만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남 기상청장은 오늘 보도된 인터뷰에서 기상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지를 밝혔는데 인터뷰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태풍 쏠릭이 예상과 달리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자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황수경 통계청장도 10년 만에 최단 기간 재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고,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차관급 인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 명품백에 남의 카드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700만 원을 주고 백화점에서 산 여성용 가방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나온 겁니다. 오호. 중고품을 새 것처럼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브랜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 4월 말에 유명 백화점의 브랜드 매장에서 산 가방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다며 인터넷에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이 물건은 판매 기록상 판매된 적이 없는 새 제품이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일이라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새 제품으로 교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경상도 산청과 경주에서는 2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호남 구례 피아골에서는 294.5mm로 300mm에 다다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방은 30에서 80mm가 전망됩니다. 오늘 밤 선선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30도를 밑돌며 오늘과 비슷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오늘 장하성 실장까지 나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이 승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정책도 쓸 수 있다는 이 좀 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